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무식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AP통신은 6월 1일 혁명정부가 오는 8월 15일을 전후하여 정권을 민관 과도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보도해 박정희,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혁명 주체들을 흥분시켰다. 다음날 최고회의 대변인인 원충현 보도국장은 이 외신 보도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권 이양은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이 성공적으로 단행돼 북괴의 경제력을 압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후가 될 것이다. 심흥선 공보부장도 기자들에게 현 내각이 바로 과도정부라면서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또 다른 과도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윤보선 대통령은 원래 기자회견에서 정권 이양이란 상당히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우선 조속한 기간 내에 정권을 민간정부에 이양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 중심제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프랑스 드골 헌법을 참고로 해볼 만하며 양당제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질서를 회복하고 사회 악을 전광석화와 같이 제거하는 것을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 지지하는 줄 믿는다면서 군정기간에 공산당을 깨끗이 청소해 주어야겠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사혁명에 대해서 올 것이 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다른 사람들이면 10년 걸릴 일들을 10일 동안에 해놓으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명정부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불만을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잡아넣는 식으로 표현했다. 회견 다음날 수사당국은 조속한 정권 이양 필요란 제목으로 보도한 동아일보의 김영상 편집국장, 정경부, 이만섭 기자가 연행돼 갔다. 6일에는 직접 취재를 했던 이진희 기자가, 7일에는 조용중 차장이 연행됐다. 이는 정권을 장기간 장악하여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나선 혁명파 장교들이 조기 정부 이양을 요구하는 윤 대통령과 이에 동조하는 장도영 최고회의 의장에 경고하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37살의 김종필 중령이 중앙정보부 부장으로 언론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6월 5일 오후였다. 최고회의 본회의실에서 그는 내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5.16 혁명 비화를 털어놓고 혁명 정책의 기조를 밝히는 등 실력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는 혁명 비화를 설명하면서 4.19 혁명 직후에 8기생 중심 정군운동을 뿌리로 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그는 박정희, 장도영 장군은 올해 3월에 가담했다고 하는가 하면 특히 장도영 총장은 정보가 누설될 때마다 잘 커버해 주었다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신이 혁명의 총기획자이고 박정희는 추대되었을 뿐이라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김 부장은 또 혁명 공약, 초기의 포고령,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명칭은 내가 기초하여 박정희 장군의 수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혁명을 구상함에 있어서는 사상계를 많이 참고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원래는 내각을 구성할 때 45세 이하로 하려고 했었다고 말하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이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또 혁명 직후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계획 경제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의 전반에 대한 30대 젊은 장교의 소신 피력은 많은 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김 부장은 이번 혁명을 성공시키는데 든 자금의 총액은 860만 환에 불과하다고 털어놔 기자들을 웃겼다. 그는 박정희 장군이 자신의 처산촌임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시헌법인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 공포되고 장도영 의장이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직을 내놓고 박정희 부의장이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6월 초. 이는 장도영의 무력화를 의미했다. 새로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김종호 장군과 송효찬 국방장관은 박정희, 김종필 세력에게 도전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두 사람 모두 혁명 주체 젊은 장교들에게는 한때 정군 대상으로 여겨졌던 인물이었다. 혁명 주체 세력 안에 장도영의 처지를 동정하는 장교들은 몇 있었으나 그를 지지하거나 충성을 맹세할 장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장도영 자신도 박정희와 김종필의 독주에 불평을 할 정도였지 지지 세력을 규합할 권력 의지가 없었다.
실권 없는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은 조기 계엄 해제, 조기 민정 이양, 과격한 농어촌 고리채 정리의 완화, 무리한 부정축제 처리의 완화 등을 주장하는 등 온건한 조치를 강조했으나 그때마다 청년 장교들에 의하여 무시당했다. 6월 8일 그는 박정희 부의장을 불러 나는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최고회의 의장은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이 맡아야 합니다. 장도영은 그러고는 중앙청 총리실에서 기거하면서 내각 수반직만 수행하기 시작했다. 총구로서 정권을 탈취한 군인들은 차츰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새로운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 대강 그 기점은 5월 18일이었다. 이석재 중령은 정권 탈취가 일단락된 날에 감회를 이렇게 적었다. 5월 18일 아침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육군본부 뜰악을 산책했다. 나뭇가지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 풀 한 포기의 생명력에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다. 산천 초목이 그토록 아름답고 신비로울 수 없었다. 새로운 정권도 새로운 생명체처럼 새로운 생리와 조건을 가진다. 18일까지가 정권을 물리적으로 뒤엎는 혁명의 시간대였다면 그 뒤로는 국가관리의 시간대였다. 혁명의 시간대엔 돌파력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관리의 시간대에서는 관리 경영 능력이 필요했다. 김종필, 이석재, 오치성, 장경순 같은 장교들이 그런 관리 능력의 소유자로서 달라진 무대에서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유지해간 사람들에 속한다. 머리는 없고 용기만 있었던 장교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나고 도태됐다. 대한민국을 접수하여 장관직에서 경찰서장 자리까지 주요 직책을 거의 몽땅 차지한 군인들에게는 또 다른 경쟁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육본 작전교육처장 장경순 준장은 전북 김제 출신인데 별명이 농림부 장관이었다. 평소에도 농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은 것이었다. 이 별명 때문에 그는 혁명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된다. 혁명 내각의 장관들을 뽑는 인사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은 오치성 대령이었다. 오 대령은 농림부 장관 장경순을 진짜 농림부 장관으로 천거했던 것이다. 장경순은 박정희에게 인사차 가서 이렇게 물었다. 카카, 제가 농림부 장관이죠. 그럼 당신이 농림부 장관이 아니면 누가 장관이요? 그러면 하루라도 소신껏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장 장관은 농림부 전 직원들을 집합시킨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 시각 이전의 문제는 일체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내 전임자는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가 최적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임명했을 것입니다. 처음 부임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인사이동을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신대로 일해 주십시오. 나하고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첫째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기 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이 바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맡은 일 이외에 대해서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마시오. 남의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사람은 내가 즉각 해임시키겠습니다. 둘째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기 맡은 일도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농림부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습니다. 과거를 불문에 붙이겠다고 하니 약점이 많은 공무원들은 안심하고 죽자사자 일을 했다는 것이다. 장경수는 박정희 부의장에게 이런 보고를 올렸다. 우선 농어촌 고리채를 정리해줘야겠습니다. 또 하나는 묘지 문제입니다. 논이고 밭이고 간에 묘지천지입니다. 이래 갖고는 농사가 안 됩니다. 묘지도 이 기회에 정리해야겠습니다. 고리채 정리는 옳은 일이지만 묘지 이야기는 잘못 꺼냈다가는 혁명 정부가 견딜 수 없을 거요. 나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는 차후에 의논합시다. 장경수는 8기 특별기 출신이자 한때 전북중학교에서 함께 교편을 잡았던 적이 있는 김기봉 중령을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김기봉은 군인의 눈으로 본 당시 공무원 사회의 실상을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공직사회에는 대학 졸업자도 많았지만 그들이 배운 지식은 잘 실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정보 수집을 하여 적정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귀납적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상정하고 그 중 하나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행정실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의 정책을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은 연역적입니다. 군의 작전계획 등 모든 계획이 연역법의 논리에서 파생된 행정기법입니다. 민간 분야의 낙후성은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장교들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선진화되어 있었던 반면에 민간 분야는 그런 행정경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국의 우수한 행정학자들이 모여 만든 군사행정기법을 전수해 이를 토대로 전쟁을 치르고 양병을 해가던 시절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해도 일목요연하게 강조할 부분을 제목으로 뽑곤 했지만 농림부에 와보니 온통 미사역으로 장식된 문장 속에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지 알기 힘들었습니다. 타자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먹지를 밑에 받치고 쓴 복사 문건들은 발해져 무슨 글자인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우선 타자기를 보급하고 배우도록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관들은 내각회의를 하기 전후에는 박정희 부의장에게 들러 보고를 하곤 했다. 박정희는 꼼꼼한 것까지도 따져 묻는 바람에 업무가 폭주했다. 이석재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이 건의했다. 각하, 사소한 것들은 내각에 일임하시죠. 그 시간에 다른 큰 일을 하시거나 좀 쉬십시오. 알아, 내가 지금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그래. 박정희는 착실한 학생처럼 국정을 공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박정희의 이런 자세는 다음 해를 넘기면서 풀어지는데 그때쯤이면 국정의 흐름을 대강 파악한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박정희는 장기 집권 때문에 죽기 전에는 국토개발 등 국정 전반을 한 손에 잡은 것처럼 환하게 파악해 장관들의 기를 죽이곤 했었다. 실정법의 질서를 무너뜨린 군사정권이 건국 뒤 가장 큰 법률 정비를 단행하여 우리나라의 법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 경위는 이러하다.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재는 군정을 뒷받침할 입법 활동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대부분의 법령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 않고 조선 총독부 시절에 쓰던 일제의 법령과 미군정 법을 그대로 쓰고 있었다. 광복된 지가 16년, 한글 전용법이 만들어진 것이 1948년인데 자기 나라 말로 된 법령집이 없다니 이게 무슨 주권국가인가 하는 한탄이 나왔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일본어와 영어로 된 법률로 다스리다니 하는 울분이 솟은 이석재는 즉시 개혁에 들어갔다. 박정희 부의장에게 실정을 보고하니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조선 총독부의 법률로 운영해왔단 말인가.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 모양이었던가. 통탄할 노릇이군. 도대체 국회의원과 정치가와 공무원들은 뭘 했기에 법사위원장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오.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법령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작업이 방대할 텐데 무슨 수로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법률을 고치고 제정할 수 있겠소. 각하, 지금은 혁명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통치의 근간이 되는 법률체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법령 번역 작업과 병행하여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일본 법령을 폐기시키고 필요한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 법무실 제도를 신설했다. 이석재는 장교 시절 제대한 뒤 고시를 치려고 법률 공부를 해두었는데 그것이 이런 일대 개혁 조치로 연결된 것이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한전의 탄생.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00조는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미군정 법령뿐 아니라 일제 법령과 구한말 법령까지도 의용했다. 이승만 정부는 1948년 9월 15일 법전편찬위원회 직제를 공포하여 민사, 형사, 상사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에 착수했다. 1953년의 형법을 시작으로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의 순서로 기본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1951년 5월 12일 대통령령 제499호로 법령정리 간행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수립 이전에 제정된 각종 구법령을 번역, 폐지, 개정, 제정하는 일에 착수했다. 이들 업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인들이 집권할 때는
이 나라가 아직도 영어와 일어로 쓰인 법령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분노를 자아낼 정도였다. 이석재 최고회의 법사위원장은 이 법령 정비도 군사작전식으로 밀어붙였다. 혁명정부는 1961년 7월 15일 법률 제659호로 구법령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1962년 1월 20일까지 정리되지 않은 구법령은 모두 실효시킨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기존의 법령정리위원회를 개편해 내각 수반 소속으로 두고 내각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했다. 정부는 6개월의 시한을 정해두고 각 부처에서 만들어 올린 법령안을 국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던 최고회의에 올려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5.16 전까지의 13년간 정리된 법률이 115건이었는데 혁명정부가 6개월간 정비한 법률은 352건이나 되었다. 법제처 50년사는 이 작업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구법령 정리 사업이 1962년 1월 20일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립된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했고 모든 법령이 헌법을 기본으로 하여 그 하위 법령으로서 법률, 대통령령 및 총리령, 부령이라는 법체계가 확립됐다. 혁명정부가 실시한 개혁 가운데 요사이 말로 하면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것이 전기 3사 통합과 한전의 탄생이다. 혁명정부의 상공부 장관은 정래혁 소장, 육본 군수참모차장을 거쳐 국방대학원에서 학생으로 공부하던 중 장관으로 발탁됐다. 일본 육사에서 박정희보다 한 기 후배로 공부한 그는 군 내에서는 명석한 두 면의 소유자로 이름나 있었다. 정 장관의 맡은 상공부는 공업 입국을 표방하게 되는 혁명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부서였다. 당시 많은 군인들은 공업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다. 정 장관은 국장회의를 소집해보고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국방대학원에 다닐 때 강사로 나왔던 함인영 국장이 공업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함 씨는 일반적인 비관론과는 다른 아주 낙관적인 강연을 하여 정 장관은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우리나라를 공업화의 불모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일본과 대만에는 뒤지지만 공업화를 할 수 있는 싹이 있습니다. 원조 작업으로 지은 한국유리, 동양시멘트, 충주 비료공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운영한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정래혁 장관은 간부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줄 압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다 꺼내 햇빛을 보도록 합시다. 내가 밀어드리겠습니다. 당시 상공부의 4대 현안은 전기 3사 통합 문제, 중소기업 금고 설치안, 석탄 증산, 그리고 공기업의 활성화였다. 혁명정부는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들을 장교들로 교체한 뒤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전력의 생산, 공급을 맡은 전기회사는 조선전기, 경성전기, 남선전기로 분리되어 인력과 시설의 중복과 낭비적 운영이 심했다. 정부도 이런 폐단을 일찍 인정하고 1951년 5월 23일의 국무회의에서 3사 통합을 의결했지만 민간 주주들과 노조의 반대로 그 뒤 10년간 이뤄지지 않았다. 발전 설비 용량에 대한 발전율은 광복 전에는 55% 이상이었으나 광복 후에는 한때 11.7%까지 떨어졌다. 송배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률은 41.7%나 되어 선진국의 3배였다. 1959년 말 현재 전기 3사의 누적 적자는 49억 환이나 됐다. 민주당 정권도 비능률의 화신처럼 된 전기 3사의 통합을 다시 추진하다가 군사혁명을 만났다. 정래혁 장관에 의한 통합 작업도 군사작전처럼 진행됐다. 먼저 전기 3사의 사장들을 군인들로 교체했다. 조선전기사장에는 황인성, 경성전기사장에는 조인복, 남선전기사장에는 김덕준을 임명했다. 이들은 6월 8일까지 노조를 해산하고 종업원 1654명을 감축했으며 민간 주주들의 반발을 침묵시켰다. 6월 21일까지 10번의 회의를 통해서 통합에 따른 사무처리를 마무리 짓고 23일에는 최고회의가 한국전력 주식회사 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전기 3사는 해산됐다. 한전 사장에는 구사단장 박영준 소장이 임명됐다. 민간 정부가 10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한 달 만에 치러냈다. 통합에 의해 능률적인 조직으로 재탄생한 한전은 그 뒤 공업화의 동력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6월 18일자 조선일보에는
5.16 이후의 농촌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사회부 목사균 기자의 경기도 용인 지역 르포 기사다. 이 기사는 초급 목피로 연명해 가던 보릿고개에서 군사혁명을 맞은 농군들은 어려운 사람은 언제나 어렵게만 살아야 한다는 지난날 자포자기했던 버릇을 버리려고 꾸준히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군복무 경험을 가진 농민들은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 지도만 잘하면 물불 안 가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도 했다. 농민들은 혁명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에 감탄하고 있다. 게다가 40대까지의 농군들은 거계가 한번 한다는 것은 끝내 실천하고야 만다는 군부 본연의 생리를 알고 있으며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들은 군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강군이 된다는 것도 알았고 어떻게 해야 농민이 잘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농군의 생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묵묵히 일하는 것만이 그들의 대표적인 생활 태도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연일 터뜨린 개혁, 숙정, 개조 작업 중에서 부정축제자 처리 문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5월 28일 최고회의는 부정축제 처리위원회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장은 이주일 육군소장이었고 6명의 위원을 두었다. 이 위원회는 기업인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제1조사단과 부정공무원을 조사 대상으로 하는 제2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 산하에는 12개 반, 각 반의 반장은 육군 소령, 중령들이었다. 반원은 감사원 직원, 형사,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됐다. 부정축제조사반은 일본에 머물고 있던 삼성물산의 이병철을 제외한 우리나라 10대 기업인들을 포함한 11명을 모조리 구속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전신인 사세청 공무원으로서 이 조사단에 파견됐던 문병항은 이렇게 회고했다. 부정축제 처리법에는 6개 항목이 있었는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30만 달러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 보유 외환의 대부 또는 매수를 받은 행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조 자금으로 들어온 외화를 둘러싼 부정을 말합니다. 은행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인들이 외화 대부를 받도록 해줬습니다. 이자율은 저리였고 상환 기간도 장기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연 30%이던 당시에는 이 돈만 빌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은 떼먹어도 환수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추적 조사 기법도 정착되어 있지 않았고 외환 관리라는 개념이 서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기업을 조사해도 현금 출납이 장부에 제대로 적혀 있지 않으니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업이란 것이 꼭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있었으니까요. 김종필 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기업인들을 잡아가두는 계획은 그의 구상에는 없었고 최고회의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오히려 나는 실업인들을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씨를 만났는데 지금 최고회의에서 실업인들을 잡아가두려는 모양인데 이거 안 됩니다. 극동해운 남궁현 씨를 만나보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밤에 남궁현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남궁현은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혁명은 잘했습니다. 혁명이 잘 되려면 실업인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은 경제인들 스스로 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너무 관여하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도 비록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종필은 최고회의가 실업인들을 구속한 다음날 박정희 부의장을 찾아가 남궁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구속을 철회해달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설득했다는 것이다. 실업인들 말고 경제를 일으킬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에 대해 아는 사람을 모아봤자 학자들 뿐이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처음에는 최고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한 건데 어쩌나 라고 하다가 나도 사실은 구속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처리하자고 하더란 것이다. 김종필은 일본에 가 있던 이병철에게도 안심하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일본 도쿄에서 쿠데타 소식을 접한 이병철은 이런 심경이었다고 한다. 사회 변혁이 있더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 적화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도리어 전국이 안정될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착잡한 신경을 가눌 길이 없다. 경제인 11명이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됐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이 부정축제의 제1호는 도쿄에 있는데 우리들 조무래기만 체포하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옥중에서 불평했다는 말이 전해졌다.
빈곤 때문에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그 빈곤 추방에 앞장을 서야 할 경제인들을 차제에 잘 활용해야 할 텐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등한시하고 무슨 목적으로 구속한 것일까? 일본 경시청은 이병철 사장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들을 붙여두고 있었다. 6월 4일 제1거류민단의 권일 단장이 이 사장을 찾아와서 최고회의에 말이라면서 귀국을 권하고 갔다. 며칠 뒤엔 혁명정부가 파견했다는 청년 두 사람이 즉시 귀국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는 말을 남기고 갔다. 삼성 도쿄지사에 연락하니 본국에서는 사장님이 귀국하지 않아 모든 일이 수습되지 않고 구속된 경제인들도 귀국을 바라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들렸다. 그는 최고회의 부정축제처리위원장 이주일 소장 앞으로 편지를 썼다. 호암 자전에 실려있는 편지의 요지는 이러하다.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는 혁명정부의 방침 그 자체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백해무익한 악덕 기업인들과 변칙적이고 불합리한 세제 아래서도 국가 경제 재건에 기여하면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운영을 뒷받침해온 기업인들과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인을 처벌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빈곤 추방에 역행하는 결과가 빚어진다. 나는 전 재산을 헌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6월 26일 밤에 항공편으로 도쿄에서 서울로 귀국한 이병철은 마중 나온 중앙정보부 차량을 타고 명동 메트로 호텔로 갔다. 다음날 그는 중앙정보부 서울분실장 이병희의 안내를 받고 박정희 부의장을 만나러 갔다. 박태준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넓은 방으로 들어가니 저쪽에서 검은 안경을 낀 박정희가 걸어왔다. 박 부의장의 첫인상은 아주 강직해 보였다. 지도자로서의 덕망은 어떨까 하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검은 안경의 박 부의장은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고생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안부 인사부터 했다. 의외로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에 안도감을 느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박정희와 이병철의 만남. 삼성물산 사장 이병철은 1961년 6월 27일 박정희 부의장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록해두었다. 그는 부정축제자 11명의 처벌 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부정축제 제1호로 지목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말문을 열 것인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박 부의장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니 기탄 없이 말해주십시오 라고 재촉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소신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다. 부정축제자로 지칭되는 기업인에게는 사실 아무 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 부의장은 뜻밖인 듯 일순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계속했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탈세를 했다고 부정축제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시 비상사태하의 세제 그대로입니다. 이런 세법 하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겁니다. 만일 도산을 모면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부의장은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액수로 보아 1위에서 11위 안에 드는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제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천, 수만 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로 들으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서 11위 이내로 들지 못했을 뿐이고 결코 사양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서 죄의 유무를 가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부정축제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원조금이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정축제자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박 부의장은 그렇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업하는 사람의 본분은 많은 사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그 생계를 보장해주는 한편
세금을 납부하여 그 예산으로 국토 방위는 물론이고 정부 운용, 국민 교육, 도로 항만 시설 등 국가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부정축제자를 처벌한다면 그 결과는 경제 위축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세수가 줄어 국가 운영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인들에게 경제 건설의 이익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될 줄 압니다. 박 부의장은 한동안 내 말을 감동 깊게 듣는 것 같았으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국가의 대본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동안 신뢰는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미소를 띤 박 부의장은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줄 수 없겠느냐고 하면서 거처를 물었다. 메트로 호텔에서 연금 상태에 있다고 했더니 잠옷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튿날 아침 이병희 서울 분실장이 찾아오더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다른 경제인들도 전원 석방되었느냐고 물었더니 아직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나와 친한 사람들일 뿐 아니라 부정축제자 1호인 나만 호텔에 있다가 먼저 나가면 후일에 그 동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나도 그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거절했다. 박정희는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재를 불렀다. 경제인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정신 차렸을 텐데 풀어주지. 안 됩니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제부터 우리가 권력을 잡았으면 국민을 배불리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닌가. 우리가 이북만도 못한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할 작정인가. 그래도 드럼통 두드려서 다른 거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닌가. 그만치 정신 차리게 했으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국가의 경제 부흥에 그 사람들이 일 좀 하도록 써먹자. 이석재는 박 부의장의 이 말에 반론을 펼 수 없었다. 다음날 이석재는 최고회의 회의실에 석방된 기업인들을 모아놓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차고 있던 큼지막한 리볼버, 권총을 뽑아들더니 책상 위에 꽝 소리가 날 정도로 내려놓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여러분들을 석방시키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부의장께서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조 물자, 국가 예산으로 또다시 장난치면 내 다음 세대, 내 후배 군인들 중에서 나 같은 놈들이 나와서 다 쏴 죽일 겁니다. 6월 29일 아침 이병철 사장이 묵고 있던 메트로 호텔을 찾아온 이병희 정보부 부실장, 기업인들이 전원 석방됐다고 알려줬다. 이병철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병철은 중앙공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후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구하고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사흘 전에 일본에서 귀국했던 그는 이런 의사를 작년 11월경에도 많은 친지들에게 전했으나 정부 당국에는 공식적으로 전달하지 않았으며 그 까닭은 부정부패가 이승만 정권 때보다 더 심해서 돈이 효과적으로 쓰일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서 군사혁명 이후 정부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진해서 전 재산을 혁명정부에 바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기업체에 불입한 재산의 총액은 약 150억 환이고 그 가운데 37%에서 38%가 개인 재산이라고 했다. 이 돈을 전부 국가에 바쳐 재건에 쓰도록 하겠다고 한 그는 해외의 재산을 도피시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와 이병철의 만남은 조국 근대화를 꿈꾸던 한 혁명가가 기업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가난한 농민 출신이고 질박한 생활이 몸에 밴 박정희는 부자들에 대해서는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졌으나 그의 실용적이고 유연한 사고는 그런 기업인들을 부려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 박정희는 그러나 대기업이 대자본을 바탕으로 하여 권력에 도전한다든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은 국가가 철저히 대기업을 통제하여 국가의 방향대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후대의 정경유착과 성격이 다르다. 6월 8일 대법원 감독관으로 파견된 홍필용 대령은 대법관 전원을 해임했다고 확인해줬다. 홍 대령은 또한 근무지에 5년 이상 근무한 법원 서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인사교류를 하고 축첩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해임 등의 방법으로 인사의 신진대사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월 10일 현재 내무부 산하에서만 축첩, 즉 첩을 둔 공무원 510명이 쫓겨났다.
이날 최고회의는 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농어촌, 고리채법을 공포하고 국가재건 범국민운동본부장에 유진호 고려대 총장을 임명했다. 농어촌 고리채는 연 2할 이상을 의미하는데 채무자가 신고하면 채권자에게 7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규정했다. 인간관계가 고착된 농촌사회에서는 이 법의 취지대로 신고, 정리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6월 12일 오후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7명의 상임위원장을 임명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재 중령, 내무위원장의 오치성 대령, 외무국방위원장의 유양수 소장, 재정경제위원장의 이주일 소장, 문교사회위원장의 송찬호 준장, 교통체신위원장의 김윤근 해병준장, 운영기획위 원장의 김동하 해병소장. 최고 권력기구인 최고회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으로 해병대 장성이 2사람 발탁된 것은 5.16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이 인정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정부는 이날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송효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송 장군은 4.19 혁명 직후 박정희, 김종필이 주동한 정군운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육군참모총장에서 물러나 도미했었다. 그는 5.16 거사 소식을 듣자마자 혁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외신을 통해 국내에 알려졌었다. 혁명의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태도를 분명히 한 그에 대해서 혁명 주체들은 상당한 평가를 했던 것이다. 6월 14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1960년도 대외 원조액은 45억 달러인데 인도가 가장 많은 원조 수혜국이고 한국은 2억 4천여만 달러로 2위였다. 이날 램리처 미 합참의장과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미 상원 외교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60만 한국군과 함께 근무하는 6만 5천 명의 주한미군은 1인당 7천 달러를 쓰고 있다면서 한국에 대한 군원의 계속을 옹호했다. 이 날짜 영자신문 코리안 리퍼블릭에 프랭크 W. 스코필드 박사의 기고문이 실려 화제가 됐다. 캐나다 사람인 스코필드는 일제시대의 한국에 살면서 3.1운동 때 우리 편을 들어 34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일제에 의한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해외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다. 그는 4.19 혁명도 지지했었다. 박사는 코리안 리퍼블릭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서 한국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줬다. 한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그 국민들이 정직해야 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한 번도 없었다. 오늘날 피동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군대의 기강이 국민의 마음속에 침투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자발적인 도의 정신으로 확립되는 날, 한국에서 비로소 민주주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당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정실 인사, 휘발유 빼먹기, 깡패, 탈세, 병역 기피, 졸업장 위조 같은 부패를 숙청하는 일이다. 지금 한국을 통치하고 있는 군인들이 계속하여 국민에게 정직과 검소와 기강의 모범을 보여주고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하고 정실을 배격하고 만민을 균등하게 대우한다면 이 비극의 땅은 명랑하고 즐거운 땅이 될 것이다. 당시 72세이던 스코필드 박사는 군사혁명이 무자비한 독재로 변질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전택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 한다. 박 장군은 농민의 아들이고 정직합니다. 그는 부정부패 몰라요. 그리고 아주 강합니다. 한국의 마지막 희망이 여기에 있어요. 전택부는 일제의 탄압과 이승만 독재에 반대한 이 노인이 왜 박정희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몰랐지만 일단 그의 박정희관을 받아들여 보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전택부는 YMCA 재건 작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스코필드 박사가 그를 부르더니 $5를 쥐어줬다. 전택부가 이러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자 스코필드는 윤보선 대통령은 그동안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다. 돈을 주신 적은 없죠. 그럼 이승만 박사는 그분도 돈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 안 돼요. 돈 없는 사랑, 사랑이 아니요. 박정희는 전택부에게 150만 환을 보태주었다고 한다. 반골로인 스코필드 박사는 그 뒤에도 박정희를 지지하면서 충고하는 한편 구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한다.
6월 15일 정부는 농업은행과 농협을 통합하라고 농림부에 지시했다. 신용과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야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16일 정부는 주미대사에 정일권 전 육군참모총장, 외무차관에 육군내령 출신의 외교관 이수영을 임명했다. 17일 오후 혁명정부는 영장 없이 연행됐던 3,000명 이상의 용공 혐의자 가운데 우선 혐의가 벗겨진 664명을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 대령을 수사본부장으로 하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육본 법무감시를 참여시킨 중앙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6월 17일 현재 지난 한 달 사이 혁명정부에 의하여 정리된 공무원들은 약 2만 명에 달했다. 이날 내무부는 공무원 정리요강 13개 항을 발표했는데 정실 채용, 불성실이란 사유 이외에도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정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5.16만큼 광범위한 세대교체는 일찍이 없었다. 19일 혁명정부는 병역 미필자를 공직에서 추방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960년 12월 1일 현재 국세 조사 결과 실업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16%인 23만 명으로 나타났다. 혁명정부는 실업자 직업능력 신고를 받도록 했는데 8만 6천 명밖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낮은 신고율은 당시에 실업자들을 모아 농번기의 농촌에 노력봉사 인원으로 투입한다는 뜬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6월 21일 혁명정부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숙정을 확대하여 지방법원장급 이상 전 판사와 검사장급 전 검찰 간부들로 하여금 사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김종필과 이후락 애증관계의 시작. (1978년) 코리아 게이트 사건을 파헤치던 미 하원 소위원회가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5.16 뒤 중앙정보부는 이후락 소장이 만든 중앙정보위원회를 흡수했다. 김종필 전 중앙정보부장의 보좌관을 지낸 바 있는 모 씨는 조사관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보위원회가 미 CIA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5.16이 나자 이후락은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의 진짜 이유는 그가 미국 측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다. 몇 달 뒤 군사정권은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후락을 석방했다. 이 보좌관에 따르면 미 CIA가 이 씨의 석방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 김봉기는 김정열 국방장관 아래서 준장급 문관으로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후락 및 혁명 주체들과 친했다. 6월 초 그는 미도파 건너편에 있던 히 다방에서 우연히 김종필 부장을 만났다. 김봉기는 이후락을 석방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김종필은 며칠 안으로 석방될 거요 라고 하더니 지금 대한공론사 사장 자리가 비어있는데 기자 경력이 있는 당신이 좀 맡아줘야겠으니 이력서를 갖다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대한공론사는 정부 투자기업체로서 코리안 리퍼블릭이란 영자신문을 내고 있었다. 김봉기는 며칠 뒤 이력서를 들고 김종필을 만나러 갔다. 국제호텔 자리에 있던 정글 바로 갔더니 김종필은 안 보이고 한 구석에 이후락 씨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정보부 서울분실장 이병희 씨가 들어왔고 조금 있다가 김종필 부장이 합류했죠. 저는 김 부장과 따로 만나서 대한공론사 사장은 미국인들과 친면이 있는 이후락 씨가 적임자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후락 씨에게는 월간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하나 만들어 맡길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시대에는 월간지가 될 일이 아니라면서 내 생각은 하지 말고 대한공론사를 이후락 씨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한데 이후락 씨가 신문사 사장이란 직함을 가지면 미국 측과 접촉하는 데도 편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칠 뒤 이후락 씨는 대한공론사 사장, 저는 주필 겸 부사장이 됐습니다. 언론사 사장이 된 이후락은 코리안 리퍼블릭을 신문답게 만들었다고 한다. 정부 홍보 일변도에서 벗어나 객관 보도에도 힘써 한국 거주 외국인들과 외교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군사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코리안 리퍼블릭의 신뢰도가 높아지자 혁명 정부에서는 이 신문을 이용하여 외국인들에게 군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대한공론사의 운영에 있어서는 김종필 부장이 차량, 예산 등 여러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사장과 부사장 월급은 정보부로부터 지급받아 예산 부족을 메우기도 했다. 이후락 씨가 몇 달 뒤 최고회의 공보실장으로 발탁된 데는 이러한 실적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한다. 김종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에게 이후락 씨를 제가 잘 아는데 불러다 쓰시겠습니까? 하고 천거한 것도 자신이라고 한다. 사실은 이후락 씨가 갖힐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봐요. 단지 민주당 시절에 총리 직속의 중앙정보위원회 연구실장으로 있었던 때문에 혁명에 방해가 되는 일을 했다는 오해를 받았던 겁니다. 나는 이후락 씨가 잡혀있다는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다닐 때인데 이병희 서울 분실장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둘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후락 씨는 박정희 장군도 잘 알고 그분이 정보국 차장일 때 제가 과장으로 모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만났죠. 격동기가 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서 고통을 드린 것 같다고 하고는 대한공론사를 맡겼던 겁니다. 박정희 시대의 2대 조역인 이후락과 김종필은 그 뒤 18년간 애증이 엇갈리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정에 깊숙이 관여한다. 군정의 조기 종식과 정권의 조기 이양 문제로 윤보선 대통령과 박정희 세력이 갈등을 빚고 있던 6월 4일 조선일보는 군사혁명과 정권 이양, 네 나라의 경우라는 제목으로 터키, 이집트, 프랑스, 버마의 예를 들었다. 이집트 혁명의 지도자 나세르는 만 5년 만에 형식적인 의회 정치로 돌아가면서 헌법을 제정하여 사실상의 일당 독재 체제로 갔다. 버마의 내위는 쿠데타 3년 후 정권을 민간에 넘겨줬지만 군부의 실력자로 남아있으면서 정치를 조종하고 있었다. 1년 전인 1960년대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터키 군부는 가을에 정권을 민간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군내의 갈등, 폭동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3년) 전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 주둔군의 반란을 계기로 과도 정권 담당자로 추대된 드골은 항구적인 정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각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개헌하고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군부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알제리의 독립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 전에는 버마식 군부 통치를 선호했으나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군이 병영으로 돌아가서는 민간 정부를 조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혁명 주체들은 드골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을 규합한 드골과 프랑스의 안정된 권력 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기획위원회의 최고 고문으로 발탁됐던 유진호 고려대 총장은 6월 1일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드골 헌법과 유사한 권력 구조로서 정권 이양을 할지도 모른다는 요지에 발언을 했었다. 6월 27일, 28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박정희 부의장의 특별기고 지도자도에서 그는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은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단정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강력한 타율에 지배받던 습성이 제2의 천성으로 변하여 자각, 자율, 책임감은 극도로 위축돼 버렸다. 책임감 없는 자유가 방종과 혼란과 무질서와 파괴를 조장했다. 인권 존중 사상이 토대가 되어야 할 민주주의는 모략, 중상, 무고로 타락해버렸다. 의무감이 박약한 권력층은 국민과 유리되어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 분자들과 결탁하여 거부를 축적했다. 경제인들은 정치인과 결탁하여 부정융자, 탈세, 밀수, 재산의 해외 도피 등 악랄한 수단을 동원하였고 지도자는 대중과 유리되어 그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자나 특권 계층이 아니라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동고동락하는 동지로서의 의식을 가진 자라야 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대중 속에 뿌리 박아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이 정권과 장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뿐만 아니라 조국을 소생시킬 방도를 잃게 될 것이다. 지도자는 대중과 항상 호흡을 같이 하며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고 자기가 확신하는 방향과 가장 가능한 방법에 대하여 납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협력을 자극하고 이끌고 나갈 용기를 가진 자이다. 미국은 박정희의 쿠데타를 저지하지 못하자 이 기정사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계속하여 자식들의 국익을
한국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이승만, 장면 정부와는 전혀 다른 혈기왕성한 장교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그들로서는 새로운 정책 논리를 개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1년 6월 5일 한국 문제에 관한 대통령 직속 긴급조치반은 백악관 내 국가안보위원회에 한국 문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올렸다. 본문 38쪽, 부속 문서가 100쪽에 이르는 이 자료는 1981년 9월 18일에 비밀 분류에서 해제됐다. 이 보고서의 핵심인 서문 및 건의 부분을 쓴 것은 그때 주한대사로 내정되어 있던 세뮤엘 버거였다. 이 긴급조치반의 책임자는 전 주한미국 대사 월터 P. 맥하나기였다. 이 보고서는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권을 붕괴시킨 힘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다. 좌절하여 불만이 쌓여가던 민족주의 의식, 젊은 세대의 불만, 국가적 목표의 상실, 국민들의 좌절감. 이 보고서는 또 5.16 쿠데타는 소수의 군인들이 잘 짜인 계획을 세운 데다가 장면 정부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국민들로부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승만과 장면 정부를 무너뜨린 이 젊은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한다. 이 힘을 통합하여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으로 돌리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혁명적인 코스를 밟게 될 것이다. 그런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면 북한 공산당과 합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군사정권을 지원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승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일, 미국의 국가적 위신, 그리고 남한의 전략적 가치, 즉 서태평양과 일본의 방어의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 이 보고서에는 미국의 고분고분하던 장면 세력과는 달리 박정희 세력이 민족주의적인 열정으로 무장하고 있어 다루기 어렵다는 우려가 깊게 깔려 있다. 그러면서도 이 장교단이 정부기관의 효율성을 불어넣고 부정부패를 청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예언적인 전망도 했다. 진취적인 지도력, 동기부여, 사회적 통합, 그리고 확실한 국가 목표와 이를 성취하기 위한 열정이 조직된다면 한국인들은 현재의 좌절감과 자학의식을 청산하고 경제를 향상시켜 안정된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시대적 낡은 전통의식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문화적 가치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보고서가 대한 정책의 새로운 기본틀로 제시한 것은 장기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었다. 야심만만하고 주체성이 강한 정치 장교단을 다루는 데는 과거처럼 군사 원조 중심의 틀로서는 어렵고 경제협력이란 새로운 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하여 라는 항목에서 이 보고서는 이런 요지로 지적했다. 미국의 힘과 권위,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이란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인들로 하여금 국가적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인에 대하여 보호자적인 자세를 버리고 동등하게 상대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의 수립 실천에 한국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한국인들이 독립주권 국가의 시민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경제개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그쳐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앞으로 한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수단을 주로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개발 계획은 미국의 대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대표들은 계획과 예산의 수립 과정에 상담을 해줌으로써 이 계획의 실적과 원조를 조건부 관계로 연결시킨다. 원조 액수를 줄이거나 지급을 일시 보류하는 방법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대한 정책 건의서는 한국의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교육이 너무 유교적인 전통에 빠져 있어 문학, 철학, 예술 등 인문 분야를 중시하고 자연과학, 공학, 행정, 사회과학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를 읽고 있으면 이것이 박정희의 근대화 계획서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한국인의 좌절감과 목표 상실감을
자신감과 희망으로 바꿔놓기 위해서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해야 하고, 그래야 공산화를 막을 수 있다는 이 보고서의 기본인식은 박정희의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효율적인 행정의 필요성, 부패 추방,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교육개혁은 박정희가 추진하려던 방향과 같았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불과 20일 만에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우연히도 똑같은 한국의 비전을 다듬고 있었다. 쿠데타에 의한 불편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또 박정희의 오기설인 자주 노선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한미 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은 궤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가 목표와 그 발전 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양국 수뇌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음을 이 보고서는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 미국 정부는 박정희, 김종필 세력의 도전을 계기로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우월적인 후견인의 시각에서 대등한 동반자의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자각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한국군의 청년 장교단이 미군에 도전하여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보는 눈을 바꿔놓은 것이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 전쟁으로 해서 일본과 아시아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힘의 대결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은 당돌한 도전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해주는 것이다.